노후 준비, 많은 사람들이 50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돈만 있다고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50대의 이 네 가지를 놓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노후의 비참한 삶을 피할 수 없다. 오늘은 50대에 꼭 챙겨야 할 네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서 이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건강관리. 돈이 있어도 병원 신세면 무슨 소용? 첫 번째로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건강이다. 50대에 접어들면 누구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한다. 관절이 삐걱거리거나 예전처럼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 순간이 많아진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등한시한다. 나중에 하면 되겠지, 아직은 괜찮아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큰 병을 맞이하게 된다. 사례 하나를 들자면 내 친구 어씨가 있다. 50대 중반까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았고 퇴직 후에는 해외여행도 다니며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었다. 하지만 건강에 소홀했던 탓에 60세에 큰 질병을 앓게 되었고 그 후로는 병원과 집만 오가며 생활해야 했다. 돈은 있었지만 건강을 잃으니 그 많은 돈이 소용없었다. 오히려 병원비로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상황이 됐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운 자산이다. 50대에 반드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한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 30분이라도 걷기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된다. 2. 관계관리. 돈이 있어도 외로움은 채울 수 없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관계다. 50대에 접어들면 자녀는 성인이 되고 부부 사이에서도 대화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친구 관계도 소홀해지기 쉽고 직장과 멀어지면 사회적 관계도 서서히 끊어진다. 결국 퇴직 후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사라지면서 외로움에 빠지게 된다. B씨의 경우를 보자. 그는 성공한 사업가로 50대 중반에 은퇴했다. 하지만 그 후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결과 자신에게 남은 것은 돈밖에 없었다.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된 그는 결국 우울증까지 앓게 됐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곁에 사람이 없다면 그 돈으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없다.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중요한 자산이다. 50대에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자녀와도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취미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신을 외부와 연결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3. 재정관리. 돈이 있다고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다. 세 번째는 재정관리다. 많은 사람들이 50대에 돈을 벌면 그게 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재정 상태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50대에 들어서면 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수입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때 계획 없이 돈을 쓰면 노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C씨의 사례를 보면 그는 50대에 연봉이 높아지면서 여유롭게 돈을 쓰기 시작했다. 큰 집을 사고 고급차를 타며 생활 수준을 높였다. 하지만 그 결과로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지게 됐다. 결국 은퇴 후에도 경제적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았고 평생 벌어놓은 돈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50대에는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입이 많아졌다고 해서 무턱대고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 돈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돈을 분배하고 가능한 부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4. 자기 개발. 돈은 있지만 할 일이 없으면 노후가 지루해진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개발이다. 50대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평생 학습과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활기차고 보람있게 만드는 요소다. D씨는 50대에 퇴직한 후 평소 관심 있던 그림 그리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나면서 전시회까지 열게 되었다. 그는 퇴직 후에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나 큰 행복일 줄 몰랐다며 웃었다. 자기 개발을 통해 노후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후에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자체로 행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특히 50대에는 건강, 관계, 재정, 자기개발 이 네 가지를 균형 있게 챙겨야 돈과 상관없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네 가지를 잘 챙기고 있는지 점검해보자. 노후 준비는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50대에 돈이 많아도 중요한 네 가지를 놓치면 노후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 네 가지 요소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1. 건강관리 돈보다 소중한 자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사실 이건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50대에 건강관리를 등한시한다. 이를 핑계로 운동을 미루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불규칙한 생활을 이어간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50대에 들어서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진다. 예를 들어 관절이 아프거나 평소에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50대부터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 관리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 이유는 5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체력과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특히 만성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병들은 한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므로 예방이 중요하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자면 내 친구 어씨는 50대 후반까지 건강에 무신경했다. 돈은 많았고 퇴직 후에는 해외여행을 다니며 여유롭게 살 계획이었다. 하지만 결국 고혈압과 당뇨병을 동시에 진단받고 나서는 그 많은 돈이 병원비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결국 여행 계획은 포기했고 병원과 집만 오가는 삶을 살게 됐다.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이다. 건강관리법은 크게 어렵지 않다. 매일 30분 정도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 관계관리 외로움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다. 50대에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고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또 퇴직 후에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도 서서히 끊어진다. 이때 관계 관리를 소홀히 하면 퇴직 후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B씨는 성공한 사업가로 퇴직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었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결과 퇴직 후에는 자신에게 남은 것이 돈밖에 없었다. 친구들과도 멀어졌고 가족과의 대화도 줄어들면서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됐다. 결국 우울증까지 겪게 된 그는 돈이 있어도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50대에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자녀와도 진심으로 소통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특히 친구들과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취미나 사회활동을 통해 자신을 외부와 연결시켜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동호회나 봉사활동 같은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3. 재정관리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하라.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재정관리다. 50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자녀 교육비도 줄어들고 모아놓은 자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노후가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C씨는 50대에 큰 수익을 올리면서 생활 수준을 높였다. 대형 아파트로 이사하고 고급차를 구입하며 삶을 즐겼다. 하지만 60대에 접어들면서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계속 늘어나면서 경제적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퇴직 후에도 과거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 빚을 지게 됐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50대에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제는 수입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자산 분배와 투자 계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활비, 의료비, 취미생활에 쓸 돈 등을 미리 계획하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부채를 최대한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4. 자기 개발 노후를 더욱 활기차게. 마지막으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자기 개발이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배움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평생 학습과 자기 개발이야말로 노후를 더욱 활기차고 보람있게 만드는 요소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 D씨는 퇴직 후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지만 점점 실력이 늘면서 전시회까지 열게 됐다. 그는 퇴직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처럼 퇴직 후에도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50대에는 미리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 분야를 찾아보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 결론 돈만으로는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노후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건강, 관계, 재정, 자기 개발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만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 50대에 이 4가지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한다면 돈에 많고 적음을 떠나 만족스럽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4가지를 잘 챙기고 있는가? 은퇴 후에도 월 300 이상? 밥 굶을 걱정 없는 자격증 3가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는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은퇴를 꿈꾸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죠. 퇴직 후에도 꾸준한 수입이 필요한데 나이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찾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은퇴 후에도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격증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면 밥 굶을 걱정 없이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은 그런 자격증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손해사 정사 어려운 시기에 더욱 빛나는 전문가. 첫 번째로 소개할 자격증은 손해사 정사입니다. 손해사 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액을 산정하는 전문가인데요.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사고, 교통사고 등 보험 관련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60세에 은퇴한 김 씨는 손해사 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보험 사고 조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관련 경력이 전혀 없었지만 자격증 취득 후 보험사와 협력해 매월 약 35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직업은 연령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김 씨는 70대에도 계속 일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죠. 이처럼 손해사 정사 자격증은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보장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2. 직업상담사 은퇴 후 인생 경험을 살려 상담하는 전문가. 두 번째로 추천하는 자격증은 직업상담사입니다. 직업상담사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며 특히 구직자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최근 들어서는 중장년층의 재취업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어 이들의 경험과 경력을 살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상담사의 수요가 점점 늘고 있죠. 실제로 55세에 은퇴한 박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30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년층 구직자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으며 매달 약 32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은퇴 후 사회에 기여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매력적이지 않나요? 3.
보건교육사 건강관리 전문가로서의 활약. 마지막으로 소개할 자격증은 보건교육사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개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죠. 보건교육사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가로 병원, 공공기관,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60대 초반에 은퇴한 이 씨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 보건소에서 건강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매월 300만 원 이상의 강의료를 받고 있으며 시간적 여유도 많아 개인 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은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 후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죠. 이렇게 손해사정사, 직업상담사, 보건교육사 세 가지 자격증은 은퇴 후에도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자격증들입니다. 이들 자격증의 공통점은 고령화 사회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경험과 연륜을 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지만 이런 자격증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다면 오히려 나이와 경험이 큰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은퇴 후 월 300만 원 이상 자격증으로 팝 굶지 않는 비결. 앞서 소개한 손해사정사, 직업상담사, 보건교육사 자격증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좋은 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 왜 이런 자격증들이 은퇴 후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필요한 준비 과정, 활용 방안 등을 전문가 칼럼 형태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왜 자격증이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보장할까? 먼저 자격증이 왜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큰 고민 중 하나는 고정 수입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퇴직 후에는 정기적인 월급이 끊기고 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면 경제적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나 예기치 못한 지출로 인해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자격증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는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손해사정사나 직업상담사처럼 특정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고 이는 곧 꾸준한 수입으로 이어지죠. 예를 들어 60대의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한 은퇴자는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격증은 단순한 자격을 넘어 은퇴 후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 자격증 준비 과정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젊었을 때와 달리 공부하는데 필요한 집중력이나 체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준비는 철저한 계획과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른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자격증 시험 준비를 위해 체계적인 학습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법률과 보험 관련 규정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격증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퇴직자나 고령자들을 위한 맞춤형 강의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전 경험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상담사의 경우 단순히 이론 지식만으로는 상담 능력을 키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직자를 상담해보고 그들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경험이 쌓여야 하죠.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증을 준비하는 동안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자격증 시험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한 번에 합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격증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입니다. 3. 자격증 활용 어떻게 경제적 안정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자격증을 딴 후에는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단순히 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시장에 어떻게 알리고 실제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하죠. 우선 손해사정사나 직업상담사처럼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네트워크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자신이 일하고 싶은 분야에서 활발히 네트워킹을 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안정적인 일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건교육사의 경우에는 지역 보건소나 학교, 병원 등에서 건강 관련 강의를 제공하는 형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강의는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자격증을 따고 나서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 지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사례로 보는 자격증의 힘.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자격증이 어떻게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5세의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최 씨입니다. 최 씨는 은퇴 후 경제적 불안감을 느꼈고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보험사와 협력하면서 현재는 매달 35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 들어서도 내가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때 경제적인 안정감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 58세의 박 씨입니다. 박 씨는 은퇴 전까지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현재는 중장년층 구직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며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뿌듯하고 수입도 안정적이라 생활에 큰 걱정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사례는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따고 건강 강사로 활동 중인 60세의 이 씨입니다. 이 씨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은퇴 후 지역 보건소에서 건강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재 매달 300만 원 이상의 강의료를 받고 있으며 자신의 건강관리 노하우를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 너무 보람 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자격증을 통해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게 큰 힘이 됐다며 나이와 상관없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자격증은 은퇴 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격증을 통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자신만의 전문성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사, 직업상담사, 보건교육사 같은 자격증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며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자격증을 찾아 도전해 보세요. 60세 정년 퇴직 후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출근도 없고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삶. 그리고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곳으로 내가 선택한 곳은 말레이시아였습니다. TV에서는 물가가 싸다, 한국보다 훨씬 여유롭다, 한 달 150만 원이면 풍족하다고 했고 주변에서도 거긴 은퇴자, 천국이래라는 말이 들려왔죠. 그래서 고민도 길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말레이시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인 줄 알았던 그곳에서 나는 매일같이 한국을 그리워하며 후회하게 됐습니다. 본문 왜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민을 꿈꾸다 좌절하는가? 1. 싸지 않았다. 싸 보였을 뿐이다.
말레이시아 물가가 싸다고요? 물론 처음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환율 계산기 두드려보면 식비, 렌트비, 교통비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왔거든요. 하지만 한국인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얘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기 반찬을 매일 먹고 싶다. 수입육 가격이 한국보다 비싸거나 품질이 떨어짐.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현지보다 외국인 대상 고급 레지던시 가격은 비쌈. 의료 서비스, 특히 응급 상황 대비 한국보다 불편하고 민간 병원은 비쌈. 결국 우리는 현지인처럼 살 수도 없고 한국식 삶을 유지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든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외로움. 두 번째 함정은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그리고 다른 문화. 생각보다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현지인과 깊은 관계를 맺기도 어렵고 한인의 모임은 한두 번 가고 나니 형식적이라는 생각만 들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아내가 아프고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던 날이었습니다. 언어가 안 통해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병원 시스템도 달라 정신이 없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은퇴는 돈이 아니라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3. 현실적인 행정 문제와 언어의 벽. 세 번째는 예상 못했던 관리와 행정의 스트레스입니다. MMEH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드 홈 비자를 받으려면 은행 잔고, 월 소득 증빙, 보험, 갱신 조건 등 복잡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심지어 정책이 바뀌면 기존 비자 소지자도 영향을 받죠. 그리고 이 모든 서류를 영어 또는 말레이어로 처리해야 하니 번역과 법률 대행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번은 자동차 리스 계약이 잘못 처리돼 벌금을 내야 했는데 말이 안 통해 상황을 설명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냥 한국이었으면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일을 하며 한숨만 나왔죠. 실제 사례 3가지. 사례 58세 조기 은퇴, 말레이시아에서 은퇴자, 우울증 온 김영수 씨. 김영수 씨는 58세에 조기 은퇴하고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로 이민 갔습니다. 처음 6개월은 관광하듯 즐거웠지만 점점 아무 할 일도 없는 하루가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혼자 시장 보고 하루 종일 넷플릭스를 보며 시간을 때우다가 어느 날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내가 여길 왜 왔지? 일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결국 그는 1년 반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경비직으로 일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사례 65세 부부, 의료비와 외로움에 울며 귀국 결심. 정희자 씨 부부는 한국 아파트를 정리하고 페낭으로 이주했습니다. 깨끗한 레지던시에 살며 아침마다 해변 산책을 했지만 남편이 고혈압으로 쓰러진 순간 모든 판타지는 깨졌습니다. 응급차 부르기도 어렵고 병원에서도 통역 문제로 진단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죠. 이후 말레이시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치료 후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은 결국 말이 통하고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살아야 마음이 놓인다는 게 두 사람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례 70세 홀몸 어르신 말레이시아서 고립 끝에 귀국. 혼자 은퇴 이민을 떠난 정기현 씨는 한인 커뮤니티도 없고 친구도 없는 생활에 고립감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현지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디지털 기기도 어려워 온라인 지원도 못 받으며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딸에게 도움을 요청해 귀국했고 지금은 기초연금과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절대 은퇴 이민하지 마세요. 지옥입니다. 결론 은퇴 이민 정말 필요한가부터 돌아봐야 한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삶의 질이 아니라 삶의 안정감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천국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 언어 문화 재정 건강 네트워크 모두를 갖춘 사람입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그런 조건은 쉽지 않습니다. 은퇴 이민은 낙원이 아니라 타국에서의 인생 재건 프로젝트입니다. 그 무게와 현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한국의 지방 소도시에서 소박한 삶을 꾸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진짜 은퇴 후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 답을 찾기 전까지 해외로의 도피는 오히려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은퇴 이민
왜 많은 이들이 실패를 경험하는가? 은퇴 설계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이민의 핵심 리스크와 준비 사항. 1. 말레이시아 은퇴 이민 왜 인기였는가? 최근 수년간 말레이시아는 한국 은퇴자들 사이에서 매력적인 은퇴 이민지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가가 저렴하다는 인식. 기후가 따뜻하고 자연환경이 좋다. 한국보다 느긋한 생활 가능성. MMEH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드 홈 제도를 통한 비교적 수월한 장기 체류 허가.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속 가능한 재정, 언어 문화 적응 능력, 그리고 장기적 리스크 분석이 수반될 때만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원이 아닌 고립과 경제적 손실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리스크 분석. 물가 착시 현상 싸 보이지만 싸지 않다. 말레이시아의 평균 물가는 한국보다 낮은 편이나 외국인이 안정적이고 한국 수준의 생활을 하려면 현지인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전용 레지던스 렌트비 한 달 100만 원 이상, 민간 병원 진료비 중산층 수준 이상의 보험 필요, 수입식품 한국 식재료 등 한국보다 1.52배 비쌈, 국제학교 자녀 교육비 연간 수천만 원. 결론, 생활 수준을 낮추지 않는 한물가 저렴은 환상에 가깝다. 사회적 고립과 문화적 충격. 은퇴 이민에서 가장 흔히 간과되는 요소는 사회적 연결망의 붕괴입니다. 한국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인, 가족, 병원, 커뮤니티 등이 현지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언어 장벽 영어 또는 말레이어. 종교 문화 차이. 한인 사회의 규모 및 밀도 제한. 정서적 외로움과 고립감. 은퇴 후 우울감, 이민자 우울증, 관계 단절 문제 등으로 귀국을 택하는 사례 다수. 의료 시스템 신뢰 부족. 말레이시아는 의료 수준이 중간 이상으로 평가되지만 긴급 상황에서의 응급대처 체계, 언어 문제, 현지 병원 운영 시스템은 한국과 전혀 다릅니다. 국가 병원 저렴하나 대기시간 길고 서비스 한계. 민간 병원 서비스는 좋지만 비용 부담 큼. 의료 통역 부족 의사소통 문제. 응급시 대처 미흡 사례 다수. 중대 질환 또는 만성 질환자에게는 리스크 요인이 매우 큼. 비자 제도 불확실성과 정책 리스크. 말레이시아의 장기 체류 비자 프로그램인 MMEH는 과거에 비해 요건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최소 월소득 요건 약 40영 링깃 이상 2024년 기준. 예치금 요건 약 150영 링깃 이상. 정책 변동성이 높아 기존 비자도 갱신시 불이익 가능.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 계획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구조. 현지 적응 실패 생활 불안정. 일상적인 행정 처리, 자동차 등록, 전기수도 요금 납부, 사고 대응 등에서 언어와 문화 이해도가 부족하면 큰 불편을 겪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의 경우 단순한 행정 업무조차 현지인의 도움 없이는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3. 실제 귀국 사례에서 드러난 공통 패턴. 다수의 귀국 은퇴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실패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문제 요인 세부 내용. 재정 고정 지출 과소평가 렌트비, 의료비, 보험료, 생활비 증가. 건강의료 시스템 불편 통역 부재, 치료 지연, 보험 문제. 정서 외로움과 우울감 관계 단절, 언어 소통 단절, 고립감. 행정제도 복잡성 MMEH 정책 변경, 계약 분쟁, 세무 이해 부족. 4. 전문가가 제안하는 현실적 대안. 은퇴 이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아래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권장합니다. 은퇴 이민 사전 체크리스트. 한국 생활 유지 10월 고정 지출과 비교한 실제 시뮬레이션. 현지 의료 시스템 체험 혹은 민간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비자 정책 변동성 분석 및 최소 5년 유지 가능성 점검. 언어 능력 또는 신뢰할 수 있는 통역 도움망 확보. 가족, 지인과의 정기적 소통 루트 IT 환경 포함. 귀국 대비 플랜 B 설정 예 주거, 금융 자산 유지. 대안 1 한국 지방 소도시 정착. 의료 접근성, 행정 안정성, 정서적 안정. 월 15만 180만 원으로도 가능한 삶의 질 확보. 대안 2 계절별 체류, 혼합형 3개월 해외 9개월 국내. 완전한 이민 대신 부분 체류로 리스크 분산.
MMEH 없이 관광비자 활용 90일 이내. 5. 결론 은퇴 이민 판타지가 아닌 전략이 필요하다. 은퇴 이민은 아름다운 선택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철저한 준비 없이는 큰 후회를 남기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그 자체보다 당신이 그 땅에서 어떻게 설계된 삶을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조언은 분명합니다. 은퇴 이민은 떠나는 결정보다 돌아올 대비가 중요하다. 돌아올 자산, 의지할 사람, 의료 접근성까지 완비된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지금 있는 그곳이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은퇴지일 수 있습니다. 68세 교포의 충격 고백. 한국 돌아오자마자 왜 살기 힘들어졌나? 이 한 문장만 보고도 가슴이 철렁하셨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죠.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은퇴하면 이제 좀 편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랜 해외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교포분들은 한국의 정이 그립고 가족이 보고 싶고 의료나 생활 편의도 좋으니까 돌아가서 여생을 편하게 보내자는 꿈을 꾸죠. 그런데 막상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살기 힘드냐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은 실제로 귀국 후 1년이 지난 68세 교포의 고백을 빌려 은퇴 후 귀국이 왜 그렇게 힘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 이제 편하게 살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숨 막히나? 이게 그분의 첫마디였어요. 30년 가까이 호주에서 살았던 어씨 68세. 젊을 땐 이민이 너무 고생스러워서 늘 한국이 그리웠답니다. 그래도 한국은 사람 냄새 나는 곳이지, 노후엔 거기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60 넘어서까지 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집도 팔고 한국으로 들어오신 게 1년 전입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대요. 가족이랑 자주 보고 예전 친구들이랑 술자리도 하고 시장도 가고.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현타가 오더랍니다. 무엇보다 돈 문제예요. 호주에서 연금 받아오는데 환율 수수료 떼면 생각보다 작아지고 한국 생활비는 상상 이상이었답니다. 호주에서는 무난히 살던 수준으로 외식 한번 하면 한국선 배 이상이 나가고 전기료, 가스비, 교통비까지 다 부담이 됐어요.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내가 너무 한국 물가를 옛날 기준으로 생각했구나. 이게 첫 번째 현실적인 사례입니다. 은퇴 후 귀국의 가장 큰 함정이 생활비 착각이에요. 많은 교포분들이 한국이 싸다는 옛 이미지에 사로잡혀 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물가는 OECD 상위권이고 외국 연금을 가져와도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무조건 돌아오기 전에 한국 생활비 예산을 철저하게 시뮬레이션해보고 결정하라고 조언합니다. 한국의 지역별 차이까지 감안해서요. 두 번째 사례는 외로움입니다. BC 70세는 40년 미국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여긴 친척도 친구도 많으니 안 외로울 줄 알았다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삶의 결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바빠서 자주 못 보고 친구들은 다 자기 생활이 있는데 예전 같을 리가 없죠. 오랜 해외 생활로 한국의 문화가 낯설기도 하고 말투도 다르고 사소한 생활 습관이 달라서 미묘하게 소외감을 느끼더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고요. 내가 괜히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많은 귀국 교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낯설어진 거예요. 한국인인데 한국이 외국 같다고 합니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의 현재 문화를 공부하고 커뮤니티 활동 계획을 세우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기대치를 조율해야 합니다. 내가 돌아가면 매주 만날 수 있겠지? 같은 환상을 깨고 솔직히 이야기 나눠야 해요. 이게 없으면 한국의 인프라는 좋아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고립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의료와 행정 스트레스입니다. CC 66세는 캐나다에서 은퇴 후 한국으로 왔습니다. 처음엔 의료가 좋아서 왔대요. 캐나다는 대기 기간이 길어서 간단한 진료도 오래 걸리니까. 한국 병원은 빠르고 친절하죠. 근데 문제는 너무 자주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 병원 시스템이 워낙 접근성이 좋아서 여기저기 검사를 권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건강보험료도 납부해야 하고
본인 부담금도 계속 나갑니다. 또 서류 처리나 각종 온라인 인증 절차도 너무 복잡해서 해외 생활에 익숙한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한국 오면 병원 좋다고 했는데 이 정도로 돈 나갈 줄 몰랐다는 게 솔직한 말이에요. 많은 교포 은퇴자들이 의료 혜택을 기대하고 오지만 실제로는 자주 쓰게 되면서 지출이 커지는 걸 간과합니다. 또 한국의 빠르고 친절한 서비스가 오히려 과잉 진료라는 말도 듣죠. 이걸 잘 이해하고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물가 착각에서 오는 경제적 충격, 삶의 결이 달라진 인간관계와 외로움, 의료와 행정 시스템의 스트레스와 비용.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나쁜 나라라서가 아니라 내가 한국을 너무 옛날 기준으로 생각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변했어요. 은퇴자는 수입이 줄어드는데 한국의 생활비는 올랐고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먼저 귀국을 결정이 아니라 실험으로 해보라고요. 처음엔 단기 귀국으로 살아보고 거주비, 식비, 병원비, 교통비 등 실제 비용을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가족관계도 천천히 정리하고 기대를 맞춰가야 해요. 또 지역 선택이 중요합니다. 서울 한복판 살 거냐, 지방 소도시에 살 거냐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마지막으로 해외 연금이나 자산관리 계획도 한국 세법과 맞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환율 리스크, 송금 수수료, 세금까지 계산하고 오셔야 해요. 68세 교포 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한국 생각하며 그리워했는데 막상 오니 너무 변했더라.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몰랐던 거야. 이게 핵심입니다. 한국은 변했고 우리도 나이를 먹었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은퇴 후 귀국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큰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준비가 답이에요. 한국 돌아오면 편할 줄 알았다는 달콤한 환상 대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철저히 준비해서 내 노후를 내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도 이제 한국 가면 좀 편해지겠지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 불편했더라도 현실을 직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후회 없는 은퇴를 위해서요. 이번엔 방금 이야기한 68세 교포의 은퇴 후 귀국 현실 이야기를 이어받아 전문가 시각에서 좀 더 실질적인 정보와 준비 방법, 구체적인 팁을 풀어볼게요. 말하듯 편안한 톤으로 하지만 실제로 준비할 때 꼭 써먹을 수 있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한국 살면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요? 네요. 사람마다 생활 수준이 다르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나눠서 설명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1인 은퇴 생활비는 150만 250만 원이 평균선입니다. 이건 아주 검소하게 살면 150만 원 정도지만 적당히 외식하고 문화생활하고 의료비까지 포함하면 200만 원을 넘기는 게 현실이에요. 부부라면 300만 400만 원 생각하셔야 하고요. 지방 중소도시로 가면 2030%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국 전 반드시 해야 할 게 한국에서 살 예산표 만들기예요. 본인의 해외 연금 수입, 환율 수수료, 세금 국내 과세 여부, 한국의 집세나 관리비, 공과금까지 다 넣어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교포분들이 그냥 내 연금이 3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되겠지 하는데 환전하고 세금 빼면 생각보다 작아요. 게다가 원화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죠. 환율 리스크가 은퇴자의 최대 변수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는 한 달러가 1,1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300원 넘는 경우도 많죠. 이게 매달 10만 원 이상 차이를 만듭니다. 팁은 해외 연금이나 투자 자산을 일부 원화 자산으로 분산해 두는 겁니다. 또 송금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가 쌓이면 연간 수십만 원이 됩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분들이 이걸 간과해요. 두 번째는 주거 문제입니다. 많은 교포분들이 나 집 있으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한국 부동산이 다 똑같지 않아요. 전세금 돌려받기 어렵거나 월세로 전환할 때 임대료가 오르는 경우도 있고 관리비가 상당히 비싸기도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한 달에
20만, 30만 원 넘는 곳 많습니다. 또 노후주택이면 리모델링이나 수리비가 한 번에 500만, 1000만 원 훅 나가기도 해요. 전문가들은 귀국 전에 꼭 목돈 지출 예상표를 만들어 보라고 권합니다. 들어오자마자 냉장고, 세탁기, 가스보일러 등 교체할 비용이 나갈 수 있어요. 또 서울이나 수도권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지방 중소도시로 옮기면 생활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 전문가들이 지방 이주도 옵션으로 꼼꼼히 비교하라고 해요. 교통이나 병원 접근성도 고려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의료비입니다. 한국 의료가 싸다는 말은 사실 반만 맞습니다. 진료비 자체는 싸지만 자주 가게 되고 검사 권유가 많고 비급여가 늘어나면 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매달 나갑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게 의외로 커서 깜짝 놀라는 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월 해외 연금 소득이 200만 원 정도여도 재산세 과세 표준이나 금융소득이 있으면 월 건강보험료가 10만, 20만 원 넘게 나옵니다. 많은 교포가 이 계산을 안 하고 들어옵니다. 팁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 예상보험료 계산 기능을 꼭 돌려보고 오라는 거예요. 또 해외 의료보험이 끊기면 다시 가입이 안 되거나 해외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없는 문제도 생기니까 이중보험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해요. 네 번째는 가족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민감해요. 귀국하려는 교포분들 중에는 자식이랑 가까이 살려고 손주 보려고 돌아오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실제론 자식도 바쁘고 손주 돌보는 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이제 한국 가면 애들이 다 챙겨주겠지 하는 건 아주 위험한 기대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항상 강조합니다. 귀국 전에 가족과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내가 돌아가면 얼마나 자주 볼 수 있는지, 도움이 필요할 땐 어떻게 할지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기대가 어긋나면 관계가 깨집니다. 실제로 이런 갈등 때문에 귀국 후 12년 만에 다시 출국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이건 감정적인 문제라서 한번 틀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했습니다. IT도 너무 발달해서 모바일 인증, 공공기관 앱, 카드 결제, QR코드 등이 생활화됐어요. 은행 업무도 비대면이 주류고 동네 관공서도 무인 민원 발급기가 기본이에요. 예전 한국이랑 같겠지 하고 왔다가 당황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팁은 귀국 전부터 한국의 최신 생활 정보를 챙겨보고 모바일 인증서, 카드, 계좌 등을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또 한국의 보험세금 제도를 공부하고 필요한 서류 예를 들어 해외 소득 증명서, 연금 수령 증명 등을 준비해서 와야 합니다. 이걸 깜빡하고 들어오면 한국에서 서류 떼느라 몇 달을 허비하고 비용도 듭니다. 정리하자면 전문가가 권하는 귀국 준비 5단계는 이렇습니다. 생활비 예상표 만들기 환율, 수수료, 세금 반영, 주거비와 유지비 계획 리모델링 비용 포함, 건강보험료 시뮬레이션 의료비 계획, 가족과 기대치 협상하기, 한국 생활 적응 계획과 서류 준비. 68세 교포의 충격 고백은 사실 이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졌나? 는 질문에는 돈, 인간관계, 건강, 행정이 다 얽혀 있습니다. 이건 한국이 문제라기보다 너무 달라진 현실을 제대로 알지 않고 온 결과예요. 하지만 철저히 준비하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 잘하고 귀국해서 행복하게 사십니다. 결국 노후는 남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본인이 스스로 계획하고 솔직히 가족과 대화하고 현실을 인정하는 게 최고의 대비책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건조하고 현실적일 수 있어도 누군가의 은퇴가 후회로 끝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은퇴 후에도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준비가 다입니다. 진짜입니다.